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순례라고 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면서도 가장 외로웠던 시기, 그리고 그 끝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평생을 요리 연구가로 살았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TV 프로그램에도 여러 번 출연했었죠. 많은 사람의 박수와 환호를 받으며 살아왔지만 정작 제 마음은 늘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제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 도윤이가 결혼해 자신의 가정을 꾸리면서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도시의 아파트 생활을 접고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시골 마을로 내려온 것이 벌써 5년 전의 일입니다. 이곳은 제가 평생 요리 연구를 하며 지켜왔던 맛의 본질을 찾아 남편과 함께 지으려 했던 집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집이 완성되기도 전에 제 곁을 떠났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빈집을 지키며 매일 밤 남편의 흔적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려 저는 텃밭에 온갖 채소를 심고 마당 한편에 작은 장독대를 놓았습니다. 매일같이 장독을 닦고 간장과 된장을 정성껏 숙성시키면서 제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 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한 가지 더 특별한 취미가 생겼습니다. 바로 남편이 생전에 유독 아끼던 도예 작업이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낡은 물레를 꺼내고 손에 흙을 묻히며 찻잔과 접시를 빚는 단순한 행위가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저는 이 마을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든든한 친구가 한 명 생겼습니다. 담장 너머에 사는 도예가 강 씨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오래된 친구이자 이 마을의 유일한 도예 공방 주인이었죠. 저보다 한참이나 나이가 많았지만 저희는 서로의 예술 세계를 이해하며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순례야, 나왔어? 내가 오늘 새로 구운 찻잔이야. 어때? 내가 좋아하는 찻잎으로 차를 끓여 마시라고. 아이고, 언니 뭘 또 이런 걸. 집에 찻잔 넘쳐난다니까. 그래도 언니가 만든 건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고마워, 언니. 들어와서 시원한 식혜라도 한잔하고 가. 아니야. 나도 이제 흙 좀 만져야지. 요즘 도자기 만드는 재미에 푹 빠져서 밤을 새워도 피곤한 줄 모르겠다니까. 그나저나 도윤이 며느리는 언제 내려온대? 보고 싶다고 넌지시 말해봐. 애들 바쁜데 뭐려. 제가 그냥 조용히 이렇게 사는 게 마음 편해요. 강씨 언니는 저에게 친언니이자 도예 스승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빚은 엉성한 찻잔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남편이 생전에 아끼던 도예 도구들을 보며 함께 남편의 추억을 이야기해 주기도 했습니다. 멀리 사는 아들보다 1년에 몇 번 얼굴 보기도 힘든 며느리보다 훨씬 더 저를 챙겨주고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죠. 어머니, 저희 왔어요. 어서 와라, 지수야. 도윤이는? 아, 도윤 씨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오랜만에 어머니 뵙고 싶어서 제가 혼자 왔어요. 그랬구나. 들어와. 와, 어머니 집 정말 예뻐요. 고즈넉하고 운치 있네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혹시 아버님이 남기신 고려청자 아직 가지고 계시죠? 그게 소문이 자자해서요. 응,
남편이 가장 아끼던 물건이지. 왜? 아,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어머니께 좋은 제안을 하려고요. 제가 아는 미술계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아버님 유품을 보고 싶어 하셔서요. 혹시 감정 한번 받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정확한 가치를 알면 법적인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녀는 상냥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저는 그녀의 눈에서 번뜩이는 차가운 계산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의도를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부터 제 마음 한구석에 찜찜한 불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방문은 단순한 효심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 며느리가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의 대화가 저를 끔찍한 절망으로 이끌 첫걸음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지수는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오지 않던 아이가 갑자기 살갑게 굴기 시작하니 저는 처음에는 그저 철이 들었다고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전화가 모두 한 가지 주제로 귀결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남편이 남긴 유품, 고려청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흙 만지고 계시죠? 혹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고려청자 감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다. 그걸 왜 굳이 감정까지 해야 하니? 그냥 아버지가 아끼시던 물건인데 이대로 두는 게 마음 편하다. 에이, 어머니. 그냥 두실 거 아니잖아요. 어머님도 언젠가 돌아가시면. 죄송해요.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제 말은 어머님 같은 대단한 분의 유품은 그 가치를 정확히 인정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전문가가 계신데 무료로 감정해 드릴게요. 무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니? 그럼요. 아버님 명예가 걸린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감정 받으러 가실 때 신분증 꼭 챙기셔야 해요. 신분증은 왜? 감정 받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니? 아, 요즘은 워낙 세상이 험해서요. 도난이나 분실 사고를 막기 위해 신원 확인을 꼼꼼하게 한다고 들었어요. 혹시라도 모르는 일에 대비하는 거니까 잘 보이는 곳에 꺼내만 놔주세요. 며느리는 제 대답을 들을 새도 없이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뭔가 개운치 않은 구석이 있었지만 저는 애써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오랜만에 며느리와 함께 나들이를 갈 생각에 마음이 들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분증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감정받으러 간다는데 왜 신분증이 필요한 거지? 평소와 달리 유난히 들떠있던 며느리의 목소리, 그 모든 의문의 조각들이 순식간에 머릿속에서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 주말 아침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끔찍한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저 다가올 파멸의 그림자도 모른 채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쑥개떡을 만들기 위해 텃밭 한쪽에서 파릇파릇하게 자라난 쑥을 정성껏 다듬기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와의 약속 당일 아침은 거짓말처럼 맑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쑥개떡을 만들고 가장 아끼는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오랜만에 분도 두드려 발랐어요.
기대감보다는 혹시나 감정받으러 갔다가 아들 얼굴이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얕은 희망 때문이었지요. 정각구시 눈부신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먼지 하나 없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창문을 내린 며느리는 활짝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던 넉살 좋은 모습에 괜히 마음이 놓여들고 있던 쑥개떡 바구니를 고쳐 잡았습니다. 어머니, 늦지 않았죠? 주말이라 차가 좀 막혔네요. 어서 타세요, 어머니. 그래, 시간에 딱 맞춰 잘 왔다. 몸을 숙여 차에 오르려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낡은 잔치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마치 발작이라도 하듯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발신자는 옆집 강씨 언니였습니다. 아침에 같이 도자기를 빚으며 차도 마셨는데 이 시간에 무슨 일일까 의아했습니다. 며느리가 미세하게 날카로운 목소리로 전화 받지 마시고 어서 타셔야죠. 라고 재촉했지만 저는 별 생각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례야, 그 차 절대 타지 마. 그 못된 여자가 어떤 놈이랑 내 집 뒤에서 속닥거리더니 글쎄. 그놈이 차 트렁크에 숨어 들어가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어서 도망가. 강씨 언니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칠간 저를 괴롭혔던 찜찜함의 실체가 바로 이것이었을까요? 감정받으러 가는데 필요하다던 신분증, 무료 감정이라는 수상한 제안, 그리고 어서 타라고 재촉하던 며느리의 조급한 몸짓까지 모든 의문의 조각들이 순식간에 머릿속에서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본 며느리가 결국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상냥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는 쑥개떡 바구니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 빨리 잡아. 그 순간 등 뒤에서 덜컥하는 쇠소리가 들리며 제가 타려던 차의 트렁크가 열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땅으로 뛰어내려 저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게 가면을 벗어 던진 며느리 역시 저를 쫓아오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시골길을 저는 정말이지 죽으림을 다해 달렸습니다. 터질 듯한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고 밭은 숨이 목구멍을 칼날처럼 예리하게 긁어대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강씨 언니가 미리 대문을 활짝 열어두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의 기다시피 그녀의 집 안으로 몸을 던졌고 강씨 언니는 제 뒤로 육중한 쇠대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그 순간만큼은 천상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문 밖에서는 며느리와 사내가 번갈아 가며 문을 부술 듯 두들기고 온갖 욕설과 협박을 퍼부어댔습니다. 강씨 언니는 저를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그녀의 손 역시 사시나무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강씨 언니의 도움으로 저는 뒷마당을 통해 산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제 맨발이 날카로운 나뭇가지와 돌부리에 긁혀 피가 났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오직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숲속 깊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는 대체 왜 제게 이런 짓을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달렸는지 모릅니다. 턱 밑까지 차오르는 숨을 몰아쉬며 저는 커다란 바위 뒤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온몸에 긴장이 풀리면서 극심한 통증과 지독한 두려움이 한꺼번에 파도처럼 몰려왔어요. 곱게 차려입었던 한복은 나뭇가지에 걸려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맨발은 온통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지독한 혼란스러움이었죠. 항상 상냥한 미소로 저를 따르던 며느리 지수의 얼굴 뒤에 그토록 악마 같은 모습이 숨겨져 있었다니 그들의 목표가 대체 무엇이었는지, 왜 저를 그렇게 험하고 무서운 방법으로 어디론가 데려가려 했는지 머릿속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지금 지수 씨랑 같이 계신 거 아니었어요? 도윤아, 나다. 엄마야, 내 아들 맞니? 아들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저는 그 차분함에 오히려 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며 제가 겪은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어떤 정체 모를 남자와 한패가 되어 저를 차에 태워 어디론가 데려가려 했고, 옆집 강씨 언니의 도움으로 겨우 도망쳐 지금은 깊은 산속에 혼자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수화기 너머의 아들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아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할 말을 잃은 것이라고 애써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산에 혼자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옷은 제대로 입으셨고요? 그래, 내 마누라가 사람을 시켜서 날 잡으러 다닌단 말이다. 도윤아, 너는 혹시 알고 있었니? 대체 그 애가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냐고. 저는 거의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돌아온 아들의 대답은 제 남은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는 듯한 차가운 비수와도 같았어요. 어머니, 또 이상한 상상하시는군요. 지수 씨한테 방금 전까지 다 들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차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내려서 어디론가 달려가셨다고요. 요즘 들어 자꾸 헛것이 보이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 기억 안 나세요? 일시적으로 현실과 상상을 구분 못하는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서 집으로 돌아가세요. 지수 씨가 어머니 걱정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써준 대본을 감정 없이 읽어내리는 사람처럼 냉담하고 싸늘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제 편이 아니라는 것을요. 아니, 아들은 이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해치우기 전에 아들의 눈과 귀 그리고 영혼까지 먼저 멀게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세상이 통째로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었던 아들에게마저 완벽하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더 이상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알았다.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힘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려 기어이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죠. 이제 저는 정말로 이 세상에 혼자였습니다. 기댈 곳 하나 없는 망망대해에 버려진 낡은 뗏목 신세였어요. 얼마나 그렇게 넋놓고 앉아 있었을까요? 문득 남편이 숨을 거두기 전 앙상한 손으로 제 손을 힘겹게 잡고 남겼던 마지막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저 여자 지수 말이야. 절대로 믿으면 안 돼. 겉과 속이 아주 다른 여자야. 내 도예도구 기억나지? 안방 벽장에 넣어둔 거.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 말고 당신이 직접 꼭 확인해봐. 알겠지? 그때는 그저 아픈 사람의 헛소리라고만 생각하고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절체절명의 순간 그 유언은 전혀 다른 의미로 제 심장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걸까요? 며느리의 검은 속내를, 그리고 언젠가 제게 닥쳐올 이 끔찍한 위험을 미리 예감했던 걸까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며느리가 그토록 저를 없애려 했던 이유가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도의 도구 안에 들어있는 무언가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강한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에 단 하나 저장되어 있는 희망, 강씨 언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다행히 강씨 언니는 곧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자 저는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강씨 언니는 제게 당장 동네로 돌아오라고 했지만 저는 며느리가 마을 어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망설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 오랜 친구인 영희의 집으로 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씨 언니는 제 계획에 힘을 실어주며 해가 완전히 진 후 마을 뒤편 정자나무에서 옷과 차비를 챙겨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세상이 모두 제게 등을 돌린 것 같았는데 아직 제 편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다시 살아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강씨 언니의 도움으로 저는 그 지옥 같던 마을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트럭 짐칸에 저를 숨기고 읍내의 후미진 버스터미널에 저를 내려주었습니다. 술래야, 이거 내 비상금 전부다. 가서 굶지 말고 춥게 자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꼭 이걸로 사. 알았지? 원래 쓰던 폰은 당장 버려. 그걸로 추적할 수도 있어. 언니 내가 어떻게 이 큰 돈을 받아? 시끄러워. 친동생이나 다름없는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언니 노릇하는 내가 이 정도도 못 해주겠어? 몸 조심하고 무슨 일 있으면 밤이든 새벽이든 꼭 연락해야 한다. 알았지? 강씨 언니의 트럭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가야 할 목적지, 아주 먼 남쪽 바닷가 도시에 사는 옛 친구, 영희의 집으로 향하는 야간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영희는 제가 시집가기 전까지 한 동네에서 자란 그야말로 중마고우였죠. 몇 년 만에 걸었던 제 전화를 받은 영희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저의 자초지종을 모두 들은 영희는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뭐 그런 천하에 몹쓸 것들이 있나?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너는 그걸 지금까지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거야? 당장 우리 집으로 와.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줄 테니 일단 여기로 몸부터 피하란 말이야. 꼬박 하루를 달려 도착한 영희의 집. 흙먼지 투성이인 제 행색을 본 영희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와락 껴안아 주었습니다. 뜻하고 단단한 친구의 품에 안기자 그동안 꾹 참아왔던 서러움과 공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영희의 집은 저에게 완벽한 요새이자 은신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가장 전망 좋은 방을 내어주고 매일같이 영양가 높은 음식들을 손수 지어주며 상처 입은 몸과 마음을 정성껏 보살펴 주었죠. 며칠 후 저희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에 마주 앉아 앞으로의 반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내 남편이 남겼다는 그 도예 도구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되찾아오는 거야. 내 직감에 거기에 모든 비밀이 들어있을 게 분명해. 하지만 내가 어떻게 그 집에 다시 들어가? 그 못된 며느리가 눈에 불을 켜고 나를 찾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머리를 써야지. 정면으로 부딪히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저쪽이 예측하지 못할 방법으로 허를 찔러야 해. 일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적진을 탐색하는 거야. 며느리와 내 아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너를 찾기 위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해. 영희는 곧바로 자신의 인맥을 활용했습니다. 그녀의 딸 친구가 운영하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며느리의 최근 동태를 파악해달라고 부탁했죠. 그리고 불과 며칠 뒤 저희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시골집을 시세의 반값에 금매로 내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을 팔아치우기 전에 어떻게든 그 도예 도구를 손에 넣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 도윤이가 왜 그렇게 마누라 말에 꼼짝도 못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영희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뭔가 단단히 약점을 잡혔을 게 분명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가 산속에서 맨발로 헤매고 있다는데 그걸 망상이라고 잘라 말하는 놈이 세상에 어디 있어? 저희는 영희의 넓고 깊은 인맥을 동원해 아들 도윤이의 주변을 탐색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희는 아들의 처참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 도윤이가 최근 회사에서 아주 큰 규모의 금전적인 사고를 쳤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엄청난 금액의 돈을 며느리 지수가 자신의 친정에서 끌어와 하룻밤 사이에 막아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아들은 며느리 앞에서 죄인처럼 꼼짝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제 모든 조각이 딱딱 맞아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치명적인 약점을 이용해 그를 자신의 충실한 꼭두각시로 만들었고 저를 조용히 제거한 뒤 재산을 모두 팔아치워 아들의 빚을 갚아준 돈을 메우려 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겁에 질려 도망만 다니던 나약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차가운 반격을 준비하는 전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영희의 집에 머무는 동안 제 머릿속은 온통 아들 도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를 외면했던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밤마다 이명처럼 귓가를 맴돌았고 그때마다 심장이 서늘하게 가라앉는 기분을 느껴야 했어요. 하지만 아들에 대한 원망보다는 그 아이가 처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이 더 컸습니다. 제 아들은 본래 심성이 악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어릴 적부터 겁이 많고 마음이 여려 길가에 다친 강아지도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그런 아이였지요. 영희의 도움으로 알아낸 아들의 소식은 제 짐작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의 빚을 갚아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아들의 목에 굵은 쇠사슬을 채운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들은 죄책감과 무력감 속에서 매일매일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 분명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영희의 사람을 통해 전해 들은 아들의 근황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도윤이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해요. 예전에는 동료들과 어울려 술도 한 잔 기울이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지수는 그런 아들을 더욱더 옥죄고 있었지요. 그녀는 더 이상 아들 앞에서 상냥한 아내인 척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때 그 사고만 안 쳤어도 내가 이 고생은 안 하잖아. 우리 아빠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실망했는지 알아? 당신은 평생 나한테 빚진 사람이야. 잊지 마. 며느리는 아들에게 끊임없이 죄책감을 상기시켰다고 합니다. 도윤이는 그런 아내의 모진 말에 단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모든 대화의 끝은 항상 저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대체 어디 가서 뭘 하고 계신 거야?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그 책임 다 당신이 져야 해. 시골집은 왜 이렇게 안 팔리는 거야? 답답해 죽겠네, 정말. 저는 더 이상 아들이 망가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며느리의 소나기에서 평생을 꼭두각시처럼 살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어미 된 자로서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영희와 저는 머리를 맞대고 아들의 마음을 돌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만나는 것은 위험했고 전화로 이야기하기에는 그 아이가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의 마음 가장 깊숙한 곳을 흔들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 아이만 알아볼 수 있는 너와 아들만의 신호 같은 거 말이야. 영희의 말에 제 머릿속에 번뜩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낡은 경대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생일 무렵 남편과 함께 셋이서 도예 공방에서 도자기를 빚으며 찍은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서 남편은 자신이 만든 커다란 도자기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 선 어린 도윤이는 신기한 표정으로 아빠의 팔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날은 우리 세 식구에게 가장 행복했던 날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었죠. 저는 영희에게 제 계획을 말했습니다. 그 사진과 함께 짧은 편지를 아들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편지에는 구구절절한 설명 대신 아들의 심장을 관통할 단 한 문장만 적을 생각이었습니다. 영희는 제 계획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위장된 서류 봉투 하나를 아들의 회사로 보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대회비라는 붉은 도장까지 찍어 누가 보아도 중요한 문서처럼 보이게 만들었지요. 며칠 뒤 도윤이는 자신의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봉투를 연 아들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보고 숨을 멈췄다고 합니다. 낡고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순간 아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해요. 애써 잊으려 했던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이 한꺼번에 되살아나 그의 무너진 마음을 후벼 팠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진 밑에는 짤막한 메모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그리운 어머니의 필체였어요. 내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이 너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아들은 그 짧은 문장에서 어머니의 절박한 심정과 아버지의 깊은 유지를 동시에 읽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부터 며느리의 본색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이고, 어머니는 자신을 원망하는 대신 구원해주기 위해 마지막 손길을 내밀고 있다는 것을요. 아들은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메모지 뒷면에는 약도 하나가 그려져 있었는데 그곳은 어릴 적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자주 갔던, 지금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힌 강가의 낡은 정자였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아들은 아내에게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거짓말을 하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강가에는 차가운 밤바람이 불고 있었고 낡은 정자에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외롭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초조한 마음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어둠 속에서 익숙한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한 초췌한 제 모습을 본 아들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왔구나, 아들. 제 목소리를 듣고서야 아들은 비로소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어나거라. 밤바람이 차다. 저는 아들을 정자 안으로 이끌고 그동안 영희를 통해 알아낸 모든 사실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의 빚 문제부터 시작해서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계획, 그리고 시골집을 금매로 내놓았다는 사실까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며느리에게서 들었던 모든 계획을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없애버린 뒤 제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자신의 손해를 메우려 했다는 끔찍한 진실을 말입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미 그 여자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몸입니다. 아들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제 손은 작고 늙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힘이 실려 있었어요. 아니, 아직 늦지 않았다. 내가 너를 그 악마 같은 여자에게서 구해주러 왔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 말대로만 움직여라. 너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아들의 흔들리던 눈빛이 점차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굳은 결심을 한 듯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강가의 낡은 정자에서 저희 두 모자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모든 것을 되돌리기 위한 위험한 반격을 약속했습니다. 아들과의 재회 이후 저희는 치밀하게 마지막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모든 것이 어머니의 망상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아들의 휴대폰을 통해 며느리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영희와 함께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예상대로 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상냥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탐욕에 가득 찬 차가운 목소리만 남아있었죠. 어머니, 아직 살아계시네요? 헛된 희망 품지 마세요. 어머니가 어디에 숨어 계시든 제가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제가 찾아내기 전에 순순히 나오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 지수야. 나도 이제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 생활을 끝내고 싶구나. 그럼요, 그렇죠. 제가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대신 그 도예 도구 안에 있다는 고려청자 진품 보증서와 비자금 목록, 그거 저에게 넘겨주세요. 단호하게 그래, 주마. 대신 조건이 있다. 현금 500억 원을 가지고 와라. 내가 내 손으로 직접 그걸 내게 넘겨주마. 그리고 아들 도윤이에게서 쓴 족쇄도 풀어줘. 500억이요? 말도 안 돼. 내가 왜 그만한 돈을 당신한테 줘야 하는데요? 500억이 아까워서 5천억짜리 재산을 놓치고 싶니? 비자금 목록에는 남편이 그동안 모아두었던 수십 개의 비밀 계좌와 부동산 문서들이 들어있다. 남편은 틈만 나면 내가 내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지. 내가 그토록 원하던 고려청자 진품 보증서도 그 안에 들어있단다. 내가 그걸 가지고 경찰에 가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게 좋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한순간 멈추더니 이내 분노와 흥분이 뒤섞인 목소리로 변했습니다. 알았어요. 500억 가지고 갈게요. 어디로 가면 되는데요?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그녀에게 거래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저희 집 마당에 있는 마을 회관이었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영희의 도움을 받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영희는 이미 마을 주민들에게 전화를 돌려 며느리가 저를 속여서 납치하려 했다는 사실을 모두 알렸고 마을 주민들은 저의 편에 서서 힘을 실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마을회관 주변은 삼삼오오 모여든 마을 주민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들은 며느리가 나타나자 야유를 퍼부으며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했지만 제 앞에 거대한 트렁크를 내려놓으며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약속대로 돈 가져왔어요. 이제 그 귀한 것 좀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제 우리 다시 볼 일 없어요. 저는 며느리의 조롱에 흔들리지 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의 손에 제 남편이 남겨주었던 낡은 도예 도구가 든 가방을 건네주었습니다. 며느리는 가방을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안을 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 어떤 보증서도 비자금 목록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낡은 물레와 도예 도구들만 가득 들어있을 뿐이었죠.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대체 뭐예요? 보증서랑 비자금은 어디 있어요? 미소 지으며 지수야, 내가 그토록 원하던 고려청자 진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단다. 남편은 평생 가짜 고려청자를 만들었단다. 내가 원하는 그 어떤 비자금도 그 어떤 거액의 유산도 없어. 내가 봤던 그 모든 것은 이 집을 팔아치울 생각에 눈이 먼 내가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해. 며느리는 분노와 혼란스러움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숨어있던 아들 도윤이가 그 자리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한 손에는
며느리의 횡령 및 비자금 관련 서류가 담긴 봉투를, 다른 한 손에는 며느리와 그녀의 공범들이 주고받았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 든 녹음기를 들고 있었죠. 당신은 평생 나한테 빚진 사람이라고 했지. 나도 그 빚을 갚으려고 당신에게 내 인생 전부를 줬어. 하지만 당신은 내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어.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겠어. 이 모든 것은 당신이 평생 나를 속여왔다는 증거야. 아들의 말에 며느리는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녹음기에서는 그녀가 저를 납치하고 집을 팔아치우려 했던 모든 계획이 상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을회관 문이 활짝 열리며 경찰관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저희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며느리와 그녀의 공범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저를 향해 이를 갈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탐욕으로 인해 잃었던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저를 위해 용기를 내준 강씨 언니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남긴 도의 도구는 그 어떤 유산보다 값진 유산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저의 삶을 구원하고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준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살아온 인생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요리 연구가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려 합니다. 저를 죽이려 했던 그 며느리와 아들의 사건은 제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었지만 동시에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 해준 값진 교훈이기도 했습니다.